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코인이 아니라 코괴인 민주당입니다. 이런 와중에 당사자인 김남국 의원 가평 휴게소에서 밝은 표정으로 찍힌 사진이 화제네요. 가평이 아니라 그냥 태평입니다. 혼자 그냥. 그럴 만도 한 게요. 탈당했으니 당의 진상조사 받을 필요도 없고 가상화폐 팔라는 당의 권고 들을 필요 없고 가상화폐가 아니라 아주 가상한 화폐겠죠. 김남국 의원 입장에선 5월 19일 금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충북 음성에서요 세상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의문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꽃다운 생명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허. 자세한 내용은 영상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0대 여학생 2명이 인도를 걷고 있습니다. 네. 그때 승용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오더니 여학생 2명을 치고 가드레일과 전봇대까지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 어머 세상에. 이 차량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차와 부딪힌 여학생들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세상에 지금 보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차량이 저렇게 처참하게 찌그러진 상태라면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데 일단 장유미 변호사님 네. 인도에 있던 여학생 둘을 일단 치었다는 거 상태가 어떤지 걱정됩니다. 이 여학생 둘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인도에 막 들어서던 참이었습니다. 한 명은 만 13살 여중생이었고요. 나머지 한 명은 16살 여고생이었는데 차량에 그야말로 바로 직격을 받은 그런 충돌을 겪어야 했습니다. 세상에. 학생들을 친 사고 차량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학생들을 친 이후에도 가드레일, 전봇대까지 잇따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는데요. 아. 너무나 안타깝게도 여중생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여고생은 중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다시는 이런 교통사고 재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세상에 2명 중에 당시에 13살 여중생은 사망을 했고 여고생은 중상을 병원으로 옮겼는데 중상인 상태여서 그런데 오늘 낮에 안타까운 소식이 추가로 들려왔다면서요, 전현 평론가님. 예, 사고를 당한 2명의 학생 중 1명은 사망했고 여고생은 치료 중이었는데 오늘 오전 10시쯤 이 여고생도 사망을 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 이제 2명이 되었는데 인도를 걷던 13세, 16세 학생들이 사망했다는 거 정말 다시 한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철저한 원인 조사 또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날벼락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우리 아이들 최근에 너무 위험한 일 많이 당했고 실제 끔찍한 결과로도 많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고 원인은 대체 뭘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이 70대 남성 운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사고가 난 잘 모르겠다. 근데 보통 이런 상황이면 첫 번째로 의심이 가는 게 음주죠. 네. 근데 이제 음주 여부를 확인해 보니까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고 그리고 약물 같은 것을 복용한 그런 정황도 현재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일단 이 70대 남성의 혈액을 채취해서 일단 검사 중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영상을 보면 보통 저런 상황이 되면 보통 운전자가 주장을 하는 게 급발진을 보통 많이 주장을 하죠. 네. 근데 지금 급발진에 관련된 주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선 일단 약물이나 음주가 아니라면 70대 운전자의 운전 미숙,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을 상황에 엑셀을 잘못 밟은 것이 아닌가 일단 추정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인근 CCTV와 목격자들을 통해서 정확한 사고 경위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를 당한 학생들 뒤에 다른 학생들 서너 명이 같이 건너고 있었는데 그 앞서 건너고 있던 두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겁니다. 부딪힌 학생들은 어제 한 명이 사망했고 오늘 오전에 또 한 명이 사망해서 부딪힌 학생 두 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처음에 현장에 출동해 경찰관들이 사고 개요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운전자는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경찰관들이 그 운전자 상대로 해서 음주 감지를 했는데 감지기상으로는 음주가 안 한 걸로 1차 확인이 됐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한 상태입니다. 운전자 치료 상황을 봐가면서 운전 경찰 조사에 임할 수 있을 정도 되면은 조사를 할 겁니다.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믿기지가 않아요. 어두컴컴한 밤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상황이 빚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장윤미 변호사님, 네. 지금 안타까운 우리 어린 학생들 지금 2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자, 처벌을 한다고 저 두 학생이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겠지만 이 운전자 그럼 처벌도 못 하는 거예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일단 경찰이 해당 차량을 분석해봤을 때 블랙박스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아하. 주변의 CCTV 등을 분석하고 있는데 신호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로 입건해서 현재 조사 중인 상황이고요. 지금 음주 측정기로는 어떤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더 정확한 검출을 위해서 혈액을 채취해서 국과수에 보내놓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니 진짜 우리 아이들이 요즘 왜 이렇게 위험에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인도로 그냥 걷고 있었잖아요. 세상에 그럼 어디를 지나야 됩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 제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사회를 하루속히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너무너무 분통 터지고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사고였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전두환 씨의 며느리였던 사람이 뭔가를 폭로를 했다. 근데 뭔가 직접 목격했다. 이런 폭로를 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전두환 씨의 전 며느리이자 전우원 씨의 어머니인 이 최모 씨가 연희동 전두환 자택에서 전두환 씨 일가의 천문학적인 검은 돈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하. 최 씨에 따르면 양쪽 보스턴백에 현금을 가득 담는 것을 그리고 신부라는 분들이 아버님, 즉 전두환 서재 앞으로 들고 나오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한 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문이 달린 책장, 거기에다 넣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수납장을 열었을 때 그 안에 1,000만 원짜리 현금 다발이 가득 들어있는 걸 실제로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보스턴백이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뭐 보스턴백이 어떤 뭐 큰 가방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돈 같은 거 넣는 가방이겠죠. 그런데 그런 보스턴백에 근데 이 말은 왜 중요하냐면 그냥 가방 뭐 검은색 가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스턴백이라고 특정 어떤 뭐 상표인지 어떤 제품인지 모르겠지만 특정했잖아요. 뭐 그만큼 자기의 주장에 신빙성을 뭐 더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스턴백에 그만큼 막 현금을 가득 넣었다. 실제 서랍장 열어보면 1,000만 원 현금 1,000만 원짜리 없죠. 즉 1,000만 원 묶음으로 현금을 다발했다는 거겠죠. 관련해서요. 이 어마어마한 돈들이 그럼 어떻게 쓰였을까? 전우원 씨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거는 그냥 손님들 오셨을 때 1,000만 원이나 100만 원씩 이제 계속 돈 봉투를 해서 드리는 건 자주 받고 지하에 있는 금고에도 돈이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서재가 또 따로 있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도 벽에 항상 현금이 가득하고 주말마다 손님들이 오시거나 가족분들이 오시면은 더플백 같은 거 들고 오셔가지고 가득 담으면 이제 하나당 뭐 몇 억씩 담기잖아요. 그렇게 들고 가시고 하늘에서 돈이 쏟아져 내려오듯이 그냥 어디서 이제 오면은 또 비서분들도 이제 들고 오시면 또 쌓아놓고 또 필요한 사람 또 가져가고. 자, 이 대목이 중요한 게요. 전현 평론가님 보세요. 전우원 씨가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저희 엄마가 그러는데 이게 아니라
자기가 본 내용만 얘기해도 지금 이 정도 하늘에서 돈이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천문학적인 돈이 쌓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전두환 씨의 어머니이자 전두환 씨의 모씨인 최모 씨의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많은 돈이 쌓여 있을지 한번 짐작을 하게 됩니다. 이 최모 씨의 증언에 따르면 연희동 자택, 전두환 자택에 어디서 났는지도 모를 돈이 어마어마하게 쌓였는데 10,000원짜리 지폐가 다발로 쌓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며느리인데 본인은 벌레도 엄청 무서워하는데 어떤 작업을 해야 됐냐면 10,000원권이 예전에 신권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0,000원권과 100,000원권을 섞어서 재포장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 사람은 벌레를 너무 무서워해야 되는데 억지로 작업했어야 됐다. 이런 증언이 또 나왔고요. 아마도 추정컨대 우리가 왜 예전에 뭐 벽장이라든가 책장 같은데 문서나 이렇게 돈 같은 거 쌓아놓으면 너무 오래되면 벌레 생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하늘에서 떨어지시리 돈이 채 쓸 새도 없이 쌓이다 보니까 벌레가 들끓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게요, 모르긴 몰라도 보세요. 10,000원권으로 1,000,000원 다발을 묶었다는 것은 모르긴 몰라도 백성문 변호사님 50,000원권이 나오기 훨씬 전이었겠죠? 네. 그리고 10,000원권이 신권 또 디자인 변경 등게 2번입니다. 아하. 한 번이 1994년, 어허. 그리고 두 번째가 2007년입니다. 아하. 근데 시기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마도 1994년 이후 한 95년 요즘이 아닐까. 그때는 신권과 국권이 막 혼재되어 있을 때였으니까요.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이 최모 씨가 일단 전원 씨 어머니가 며느리로 있다가 그리고 지금 이 원래 남편이었던 전재용 씨가 박상아 씨를 만나죠. 아하. 박상아 씨를 만나기 시작한 게 1990년대 중후반입니다. 그래요? 그때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그리고 박상아 씨가 2007년에 아이를 낳고 이제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7년 새로운 디자인의 10,000원짜리가 있을 때는 여의동 자택에 최 씨가 없었겠죠. 그러면은 본인이 말하는 신권이라 함은 2007년에 디자인된 것이 아니고 94년에 위조 방지 홀로그램이 추가돼서 나온 신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얘기는 94년, 95년 요 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 그러니까 어쨌든 1994년쯤에 일어난 일을 또렷이 전우원 씨는 기억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장윤미 변호사님. 전두환 씨의 비자금을 지금 보세요. 전우원 씨의 어머니, 물론 지금 전우원 씨의 어머니는 아버지 전재용 씨와는 지금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고지고대로 다 믿기에는 일단은 신중해야 되는 게 여기에 반박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최 씨의 전 남편이자 전우원 씨의 아버지인 전재용 씨입니다. 아하. 전재용 씨는 당시에 비자금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금고방을 어린 며느리에게 보여줬을 리가 없다. 그리고 돈을 쌓아놨던 그런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목격한 일도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른바 돈다발을 보았다는 이 진술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이게요. 저 말이 우리가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요. 보세요. 전재용 씨 말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비자금 당시에 비자금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어린 며느리 앞에서 이때 며느리는 아무래도 전우원 씨의 어머니 최 씨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신의 옛 부인 어린 며느리 앞에서 금고방을 보여줬을 리가 없다. 돈 쌓아놓은 걸 목격한 일이 없었다. 라고 거의 단정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세요. 며느리들한테 그런 일을 시킬 때 즉 바깥 양반 남편들이 거기에 다 매일 그때마다 있었다고 또 단언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남편들 다 출타하고 며느리들 내서 그 일을 시켰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쨌든 뭐 집안마다 사정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단언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서 이 전재용 씨가 하는 말을 보면 네. 그 당시에 비자금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비자금이 있었다는 취지잖아요. 이거는 뭔가 돈은 있었다는 네, 얘기잖아요. 이거는 자신이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하. 그런데 그 어린 며느리 앞에서 금고방을 보여줬을 리 없다. 네. 이거는 이분의 추정이잖아요. 추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가 이거는- 없다 그 말이죠. 그건 네. 이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재영 씨 말을 들어보면 네. 뭐 며느리 앞에서 금고방을 어떻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거는 이분도 모르는 거고 네. 확실한 것은 이분은 비자금이 있었다는 건 알았구나. 아하. 그거는 좀 확실하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냐하면 이 말로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 뭔가 추정은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앞서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전재용 씨의 부인은 우리가 잘 아는 그분이잖아요. 세간에 관심 받는 그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우원 씨의 친어머니인 최 씨는 전재용 씨의 두 번째 부인이고 아하. 전재용 씨의 현재 부인, 세 번째 부인이 굉장히 유명한 탤런트, 네. 바로 박상아 씨인데 아하. 박상아 씨가 1993년에 연기 활동을 시작해서 네. 95년에 한 방송사의 탤런트 선발대회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약 스타덤에 올라서 아하. 당시에 젊은이의 양지, 태조 왕건 굉장한 히트작들이었거든요. 그랬죠. 여기에 나오면서 아주 유명 탤런트로 활동을 하다가 네. 2003년에 전재용 씨하고 사실혼 관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아하. 그 이후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고 네. 2007년에 정식 결혼식을 해서 지금은 두 딸을 낳고 부부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박상아 씨가 전재용 씨와 결혼해서 이 낳은 소생은 슬아의 딸 둘이 있는데 SNS에 사진 올린 거 전우원 씨가 올린 걸로 보면 거기에 아들 이 전우원 씨는 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형제 그리고 박상아 씨 소생 딸들과 저렇게 이 누이 동생들과 저렇게 다정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사진을 가족 사진을 찍은 것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새어머니잖아요. 전우원 씨한테는 새어머니 박상아 씨와 관련한 이런 주장을 전우원 씨가 방송에서 말한 적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일가에서 경호관들에게 돈이 갑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분을 저와 제 형에게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분이 박상아에게 갔고 그 지분을 전재용 씨가 쓰고 계십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백성문 변호사님 네. 처음 접하는 시청자분들은 아니 뭐 어쨌든 뭐 지분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전우원이라는 사람이 뭘 말하고 싶은 거지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징금도 다 미납이 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 달리 그 과거에 수많이 쌓였던 돈이나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이 회사 설립해서 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성실하게 추징금도 다 납부한 게 아니고 여전히 이 가족들은 잘 살고 있다. 이 취지 얘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이 전우원 씨의 폭로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대중들이 야, 그 이제 그 못 낸 추징금 이제 다시 거두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었던 그랬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추징 절차가 중단이 되는데 네. 전두환 씨가 사망을 했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전재용 씨가 일단 전우원 씨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뿐만 아니라 상속인들을 전부 상속 포기를 시킨 상황이다 보니까 네. 뭐 지금 현재 공매가 진행돼서 환수하는 것 제외하고 새롭게 뭔가 재산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지금 환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뭐 한 방송에서 예고편으로 앞서 말씀드린 전우원 씨의 어머니 최 씨가 뭔가 어마어마한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올 만한 내용을 폭로할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를 예고로 했는데 글쎄 실제 방송에서 어떤 내용이 쏟아져 나올지는 일단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나온다면 뉴스파이터도 그 내용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운전 제가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면 안진용 기자님, 저 사람 칭찬받으려고 저런 말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운전했는지가 중요한데요. 어허. 지난해 11월 9일입니다. 도심을 질주하던 슈퍼카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어허. 그런데 이 차량의 명의는 LS 일렉트릭 구자균 회장이었습니다. 어허. 게다가 이 차는 올림픽대로를 무려 시속 167km로 달리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어머. 해당 구간의 제한 최고 속도는 시속 80km, 2배가 넘는 속도였죠. 어허. 경찰은 과속 적발 사실을 구자균 회장 측에
통보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올림픽대로 달려보시면요 그 80km 제한 구역 속도 제한 구간이 곳곳마다 있어요. 왜?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생각으로 요량으로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그 구간을 2배가 넘는 167km 달려 딱 과속 적발 카메라에 찍혔어요. 그러면 하재근 평론가님 경찰이 구자균 회장한테 좀 나오세요 출석하세요 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이 차량의 운전자한테 네. 출석하라고 한 거죠. 아하. 그러고 나서 한 달 좀 넘게 지나서 내가 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경찰로 온 겁니다. 조사받으러. 네. 그런데 구자균 회장이 아니라 네. LS 일렉트릭의 회사 차량을 담당하고 있는 네. 한 부장이 왔다고 합니다. 어허. 회사 사람이 온 거죠. 네. 그런데 정작 그 슈퍼카는 회사 차량이 아니라 네. 구자균 회장의 개인 소유였고 어허. 평소에 주차도 회장의 자택에 주차돼 있었다고 합니다. 아, 일단 회사 차가 아니라 구자균 회장 개인 차다. 그래서 경찰은 저게 소유주가 구자균 회장이니까 당연히 그때 167km로 구자균 회장이 몰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엉뚱하게도 지금 저 회장이 아니라 그다음에 그 관계자가 온 거예요. 회사 사람이. 그러면 전현 평론가님 일단은 회사의 차량 관리 담당자니까 당시에 그 사람이 몰았을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근데 이게 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개인 소속된 것이 아니라 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회사 차량을 만약에 이분이 뭐 관리하는 차원에서 몰았다 하면 이해가 되지만 이 차량은 이분이 2차 조사 결과에서 번복해서 나온 진술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면 네. 대표의 개인 소유 차량입니다. 어허. 그리고 이 차량 누가 운전했느냐? 대표가 있습니다. 어머. 근데 사실 좀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왜 남이 과속 운전을 한 것을 본인이 가서 내가 했다라고 한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이분의 내용을 보면 좀 경위를 알아보라 하길래 내가 경찰서에 가서 임의로 내가 운전했다고 말했다. 절대 회사나 회장님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과잉 충성으로 마치 단독 행동을 했다는 식으로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허허. 글쎄요, 과연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이 시속 160km가 넘는 초과속 운전을 한 것에 대해서 지시하지 않고 내가 그냥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 건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처음에 경찰 조사를 첫 번째 받았을 때는 그거 제가 몰았습니다. 제가 167km 밟았어요. 했다가 두 번째 조사, 경찰 조사 때 그거 사실 제가 운전한 거 아니에요. 회사 대표가 운전했고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회장님 지시나 회사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과잉 충성 차원에서 제가 몰았다고 진술한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장유미 변호사님 이게 납득이 됩니까? 전혀 납득되지 않고요. 구자균 회장도 일단 본인 직원이 사실은 회장님이 한 겁니다. 제 단독으로 제가 했다고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이후에 경찰에 출석해서는요. 과속을 한 건 접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긴 했습니다. 아하. 그러면 아마 추정하기로는요. 그런 것 같아요. 속도 위반은 과태료 정도만 내면 돼. 그런데 이 돈은 내가 내줄게. 그러면서 부하 직원이 정말 과잉 충성으로 본인이 경찰에 출두까지 해서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회장의 허가 없이? 이런 의문은 들거든요. 근데 왜 그렇다면 본래대로 진실대로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 이 과속이요 160km를 넘어가게 되면 단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왜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일이 더 커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경찰은 구자균 회장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이게 과속 정도가 너무 심하니까요. 이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요. 이 해당 부장, 범인 도피죄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어허. 아무리 생각해도 1차 조사 때 왜 이 부장이라는 사람은 그거 제가 운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진짜? 뭐 지금 본인은 이거 절대 위에서 시킨 거 아니고요. 과잉 충성으로 제가 그냥 혼자 간 겁니다라고 하는데 좀 이해가 좀 안 되죠. 가고 싶으세요? 혹시 그런 거 경찰서 운전 안 했는데? 경찰서 문턱도 밟기 싫잖아요, 진짜. 운전 안 한 사람이 내가 운전했다고 과잉 충성으로? 이게 만약에 과잉 충성이라면 회사 분위기 자체가 그런 거겠죠. 아하. 그건 본인의 과잉 충성이라기보다 위에 내려오는 그 전통대로 압박 때문에 내가 안 갈 수 없는 상황.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조금 전에 장윤 변호사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시의 경우가 많긴 하죠.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 그렇죠, 없습니다. 네네.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경찰에서는 그래서
과잉 충성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과잉 충성이 아니라 만약에 지금 구자균 회장이 지시를 한 거라면 구자균 회장의 죄명은 하나 늘어납니다. 초과속 운전 도로교통위반뿐만 아니라 범인 도피 교사죄가 하나 추가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일단 입건된 거에 그 부분이 빠진 것으로 보면 네. 일단 지금 LS 관계자 얘기처럼 그냥 이 부장의 과잉 충성인 것으로 경찰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엉뚱한 충성심이었어요. 그 충성심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빗나간 어긋난 충성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자균 회장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속도를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 아닌가요? 그런 생각해서 반성하기 바랍니다. 자, 분위기 바꿔봅니다. 탈당 후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후에 어디로 갔을까? 많은 기자들이 막 관심을 모았단 말이에요. 어디 갔을까? 막 안테나를 세워봤는데 김남국 의원이 의외의 곳에서 발견됐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김남국 의원이 요즘에 공식 석상에 나서기가 조금 쉬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한동안 모습을 볼 수가 없었는데 네. 5월 16일 날 국회 법사위에 불참했고요. 네. 5월 17일 날에도 캐나다 총리 국회 연설에 불참했고 네. 또 5월 18일 날 5.18이잖아요. 네. 그때 뭐 5.18 기념식이라든가 철험의 워크숍에도 불참했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 5월 18일에 네. 가평 휴게소에서 목격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바로 배승희 변호사가 네. SNS에 관련 내용을 올린 겁니다. 자신이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네. 서울 양양고속도로 가평 휴게소에서 김 의원을 봤다는 제보자의 사진을 받았다. 그 베이지색 점퍼에 운동화를 착용해서 편안한 복장 차림이었다. 이런 모습이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저런 사진 하면 약간 멀리서 찍어서 그 해당 인물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시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약간 옆에서 정면 정도까지 딱 찍혔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긴가민가잖아요. 근데 살짝 저희가 좀 키워볼게요. 키워보면 누가 봐도 글쎄요, 백성문 변호사님 친하시죠? 네, 좀 네. 네. 김남국 의원 맞습니까? 근데 맞죠. 뭐 사실 저 뭐 김남국 의원이 아니라면 저렇게 닮은 사람이 있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아니라면 지금쯤은 본인이 아니다라는 뭐가 나왔겠죠. 아하. 본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남국 의원이 요즘에 원래 뭐 국민적으로도 꽤 유명한 또 국회의원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코인 논란으로 온 국민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정도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논란도 큰 상황이고. 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을 탈당한 이후에 제대로 된 해명이나 자료 같은 것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공식석상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건 조금 전에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처럼 뭐 본인이 지금 나와서 뭔가를 말하기도 그럼 또 본인의 원래 전신 정당이었던 민주당에도 좀 누가 될까봐 그러는 것 같긴 한데 하필 5.18이었고요. 5월 18일 당일이었고 뭐 물론 저 순간에 뭐 옆 사람이랑 웃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런 사진 찍히다 보니 당연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많은 국민들도 아니 지금 이렇게 온 나라를 뒤집어 놓고 태연덕스럽게 저렇게 어딘가로 놀러 가는 듯한 저런 상황이 과연 적당한 것이냐.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에서는 온 국민 마음 불편하게 해놓고 혼자만 마음 편한 것 같다라는 장도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의 논평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장윤미 변호사님 네. 복장만 놓고 보면 일단 예를 들어 정장 차림의 정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디에 공식 행사라기보다는 저 차림은 그리고 장소가 하필 또 가평 젊은이의 MT촌 뭐 그런 거랑 어울리다 보면은 여행을 가는 듯한 좀 편한 자리 가는 듯한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추정이 좀 가능해 보이죠. 비교적 간단한 옷차림, 운동화 차림 이런 부분을 종합했을 때 또 행선지가 가평 쪽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뭐 이른바 머리를 식히러 간달지 아니면 언론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간달지 여러 추정이 가능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행사에는 일단 탈당을 한 이후에는 모습을 비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자맹을 하기 위한 어떤 행보를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 순간에 글쎄요, 김남국 의원은 이 사진 찍는 분이 찰칵하는 걸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사진이 딱 가평 휴게소에서 찍혔어요. 순간 긴장 풀고 있다가 찍힌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모습을 비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지간한 대선 후보도 그렇게는 기사가 안 납니다. 이쯤 되면 거의 이준석 대표가 자맹할 때급의 관심도다, 이거는.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도 그 정도로 높은데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관심이거든요. 대선 후보급 행보다 이 정도의 관심은. 그런데 지금 이제 애들로 비꼬는 거잖아요. 왜 저렇게 국회도 안 나오고 특히 5.18 당일날이 5.18인데 5.18 기념식도 안 나오고. 왜냐면 이재명 대표든 갔잖아요. 지도부가 광주에. 그런데 자, 같은 당에서 지금 이제 국민의 천하람 이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국민의힘이니까 그런다 쳐요. 이런 비판 쪽 또 이렇게 뭐 조롱 쪽 이렇게 한다 쳐요. 그러면 같은 당에서는 과연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대국민 사과를 했기 때문에 자숙하고 그 추이에 잘 협력을 해야 된다. 어떻게 됐든 태풍은 강하지만 길지 않습니다.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돼. 저는 김남국 의원이 휴게소에서 있는 것을 찍혀가지고 올라온 것은 뭐 좀 쉬러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상황이 그러니까요. 직접 전화도 좀 하셨습니까? 대답 같은 거 들었어요? 예, 했습니다. 전화했고요.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정치 선배니까 그러한 것을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줘야죠. 그렇게 대처를 하면서 아픔도 겪고 내공도 쌓이고 그러면서 경륜이 쌓여가는 겁니다. 내공 쌓고 있는 순간이네요. 경륜 쌓고 있는 순간이어서 몰라 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전혜연 평론가님, 저 딱 가평 휴게소 찰칵 찍힌 저 모습은 그러면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 지금 민주당 인사잖아요. 그러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얘기 조언처럼 지금 조언 자기가 했다잖아요. 소나기는 좀 피해. 잠시 좀 쉬고 있어. 그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걸? 글쎄, 그런 점보다는 제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최근 인터뷰를 좀 종합해서 보면 제발 언론에 나와서 해명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꼬이는 사태를 만들지 말아라는 좀 조언을 많이 하셨거든요. 김남국 의원이 코일 논란 초기에 터졌을 때 당과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유튜브 방송 등에 나가서 본인의 입장이 굉장히 억울하다는 식으로 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해명 내용과 다른 의혹이 다음날 제기되고 이런 패턴이 초기에 좀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박 전 원장이 어떻게까지 말했냐면 어떤 유튜브 방송 진행자에게 김남국 의원 전화하지 말고 여기도 부르지도 말아라 라고 얘기해서 참 진행자가 당황하는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뭔가 해명을 했다가 또 다른 의혹이 나오면 마치 뭔가를 숨기거나 국민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여서 본인도 부담이 되고 탈당을 했다 하더라도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런 차원에서 좀 언론에는 그만 나오고 자숙하면서 국회 윤리특위라든가 검찰의 조사에 협조를 해라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제가 좀 주목해서 들은 바는 박찬 전 원장이 본인이 이제 정치인이고 얼굴이 잘 알려지다 보니까 건널목 건널 때도 무단횡단할까 봐 두리번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마 뭐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겠지만 또 국민들이 마음이 많이 상했었으니까 더 자숙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평 휴게소에서는 사실 긴장 풀고 있다가 찰칵 찍힌 거지만 그 이후로는 지금 김남국 의원이 어디 있는가는 좀 언론에 안 나오고 있어. 어딘가에 지금 또 잠시 몸을 글쎄요 뭐 자맹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모습은 앞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거의 대선 후보급 관심도다 하면서 이제 약간 조롱 섞인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에 대해서 칭찬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팬카페죠. 재명인의 마을을 비롯해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옹호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어허. 그 내용을 하나 살펴보면 네. 가평까지 따라가서 사진을 찍는 사람도 충격이고 이걸 좋다고 공유한 배 변호사도 충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김 의원에 대한 스토킹을 당장 멈추라는 주장도 있었고요. 김남국 의원님, 제발 살아 돌아오세요라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대표 지시로 국회 이 윤리특위에 제소된 거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의 본뜻이 아닐 것이다. 오해 말아라 하면서 김남국 의원을 위로하는 뉘앙스의 댓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글쎄 뭐 이제 저는 뭐 가타부터 맞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제명인의 마을에 이제 올라와서 김남국 의원을 응원하신 분 중에 저 사진 찍으신 분이 가평까지 따라가서 찍은지는 모르죠. 또 우연히 가평교회에서 화장실 볼일 보러 가시다가 김남국 의원이라고 찍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찍은 행태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제명인의 마을 커뮤니티에 올라오신 분들은. 그리고 그걸 또 공유한 배 변호사도 지금 뭐라고 또 지금 행동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이 지지자들 제명인의 마을에 이 방문한 지지자들만 이렇게 옹호하는 게 아니라 장윤미 변호사님. 네.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선 그러면 뭐 옹호하는 목소리는 없어요? 있습니다. 이 김남국 의원과 평소에 좀 친한 의원들이 여기에 가세를 하고 있는데요.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서민을 포함해서 누구나 얼마든지 부유해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정당입니다. 그게 서민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데 이 묘한 뉘앙스를 풍기죠. 약간 이해는 잘 안 되는데요. 네, 아마 이른바 뭐 민주당은 돈 벌면 안 되냐 이런 식의 어떤 인터넷 댓글들 이런 의견들을 좀 종합해가지고 뭔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다른 잣대가 있는 건 아니냐, 서민을 위한다라고 하면 뭐 코인으로 돈을 벌면 안 되는 것이냐 식의 항변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코인 투자를 하는 국민이 600만 명이 넘는다. 코인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려는 청년들 또한 많다. 우리가 코인 투자 자체를 비도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며 김남국 의원을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앞서 그 김용민 의원의 그 얘기는 두 번, 세 번 읽어봐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민주당은 서민도 누구나 얼마든지 부유해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정당입니다. 그러면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중에서도 탁탁탁탁 코인 이렇게 뭐 하고 해서 지금 한 뭐 수십억 대인지 진짜 몇 억 대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뭐 돈 버는 거 지금 잘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두 의원은 분위기 파악을 못해도 너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아까 지금 김용민 의원 얘기 틀린 거 아니죠? 이거는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서민도 얼마든지 부유해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건 뭐 모든 정치인들의 꿈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모든 정당이 또 그래야죠. 네. 근데 그냥 일반 서민이나 국회의원이 상임위 과정에서도 계속 코인 거래를 하고, 그리고 아까 양 의원이 그랬죠. 코인 투자하는 국민 600만 명이 넘는데 다 비도덕적이냐?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코인 투자하는 서민들이 60억, 100억씩 갖고 하나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위미스 코인 등,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소위 일반적 코인보다 잡코인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P2E 코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거기다가 이제 제일 결정적인 거는 이제 저도 뭐 개인적으로 김남국 의원에게 좀 쓴소리를 한다면, 일단 당 탈당한 게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꼼수가 돼버렸잖아요. 당 진상조사도 스탑, 당 징계도 스탑. 그리고 지금 어쨌건 가평의 관계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내 진상조사단도 김남국 의원이 자료를 못 줘서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두 의원이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김남국 의원이 성실하게 진상조사에 응하고, 진상조사에 응한 결과 비록 큰 돈이지만 불법적이거나 뭔가 문제된 소지가 없이 그냥 본인의 투자 능력까지 여기까지 벌었다면 이런 얘기를 해도 돼요. 그거 아직 확인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분의 얘기는 물론 김남국 의원과 친하고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좀 지켜주려고 하는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런 걸 보통 많은 분들은 빗나간 우정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민주당 내에서요, 김남국 의원을 감싸는 발언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민주당 내 이른바 좀 비주류 중에서도 쓴소리하는 4인방 있었죠. 조금박해, 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혜영. 근데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은 탈당했고, 그래서 지금 3명만 남은 상태잖아요. 조응천, 그다음에 박용진, 김혜영. 이 세 사람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이란 게 있습니다. 직업. 예. 직은 어떤 자리죠. 뭐 의장, 위원장. 업은요,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예. 하늘이 나한테 준 일이죠. 사명입니다. 대개 보면요, 직업이 뭐냐 그러면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는데 직만 붙들고 있지 업을 업수히 여겨요. 지금 이것도 업을 업수히 여긴 겁니다. 없어요. 저는 매우 무책임한 탈당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화가 나는 조치를 본인이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화나 있습니다, 저는. 엄청 화나 있는 상태세요. 본인이 당을 사랑한다고 하시고 곧 돌아오겠다고 하시는데 당이 무슨 저 회전문도 아니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데도 아니니까요. 민주당이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정당으로 국민들에게 낙인 찍히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그런 정당이면 총선에서 표 달라고 할 수 없고 그런 정당이면 다시는 집권할 수 없는 정당 되는 거예요. 최근에 박용진 의원은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상당히 격하게 계속 발언을 해왔어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죠. 조금박해 중에 금태섭 전 의원은 탈당했고 조박까지는 들었어. 그러면 김혜영 전 최고위원은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SNS에 글을 올렸거든요. 이 건과 관련해서 뭐라고 올렸냐면 현직 의원이 이름도 생소한 코인에 투자하고 심지어 국회회의 도중에도 빈번하게 사고 팔았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네. 라고 하면서 국회의원은 각 분야의 정보 접근권을 갖고 있기에 일반적으로 하는 주식 투자도 오해를 살 여지가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은 하루속히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에 착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서 보면 국회의원은 각 분야의 정보 접근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는 투자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김남국 의원이나 정치인들이 좀 명심을 하고 오해받을 만한 일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민주당이 어쨌든 당 차원의 징계는 못하지만 국회 윤리특위에 이제 제소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게 서류 전달한 게 또 카메라에 찍혔어요. 그랬더니 그 제명인의 이른바 사실 저는 이 표현이 그렇게 막 어감이 좋지는 않아서 안 쓰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강경 지지자들이 또 그분들의 수박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돼요? 제가 최근에 본인을 스스로 개혁에 따르가는 분을 만나서 심층 인터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물론 그분이 전체를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고요. 이제 그 카페에서 활동도 하시고 굉장히 이재명 대표를 열렬 지지하시는 분인데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최근의 상황이라던가 여러 가지 민주당의 상황이 혹시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저버리게 되는 결과 혹은 이제 잇따른 야당 정치권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당의 존립 근거라든가 힘은 국민에 대한 여론, 국민에 대한 지지를 받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쇄신의 길로 나아가야만 개혁의 딸기라고 불리시는 정말 그 개혁을 원하시는 분들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뭘까요? 사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국민들로부터 더 큰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강력한 쇄신이다. 그래서 지금은 특정인에 대한 너무 따뜻한 온정주의보다는 조금은 냉정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좋든 싫든 간에 김남국 의원은 앞으로 계속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검찰 수사도 옥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칠 것 같으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자, 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그 밖에 관심 가는 이모저모 소식을 좀 알아볼 텐데, 야, 오랜만에요.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캐나다에서 들려왔다는데 이 소식은 백성문 변호사님이 들려주실 겁니다. 일단 더운 날 시원한 소식이기도 하고요. 너무나 보고 싶었던 사람의 소식입니다. 누굴까요?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궁금증 유발입니다. 네. 네, 한 여성이 빙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있습니다. 일단 시원해 보이네요. 어허. 네, 가까이서 보니까 어머! 네, 바로 김연아 선수입니다. 어머.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캐나다의 한 얼음 호수에 나타나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피겨 스케이팅을 선보인 건데요. 정말 저렇게 새하얀 설원을 배경으로 펼쳐진 김연아 선수의 피겨 스케이팅 정말 보는 사람들의 눈을 한 번에 사로잡습니다. 아니, 전현 평론가님, 제가 이 몹쓸 병이 뭐냐면 되게 의심이 좀 많아요. 저 혹시 컴퓨터 그래픽으로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쑥쑥쑥 동작만 이렇게 하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 영상은요, 캐나다에 있는 레이크 루이스 빙판 위에서 찍은 모습인데 어머. 마치 동화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네요. 이 지금 한국과 캐나다가 수교 60주년을 맞은 상황인데 김연아 선수가 바로 명예대사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요? 개인적으로 촬영했다라기보다는 캐나다 관광정과 함께 출연한 홍보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왕년에 얼음 좀 탔다 이런 글과 함께 이런 영상을 공개했다라고 하는데 와, 정말 마치 한 편의 글이처럼 동화처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딱 봐도 개인이 찍은 것 같지 않고 이게 뭔가 촬영 기술이 좀 가미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하재근 평론가님 진짜 그러고 보니까 김연아 씨가 스케이트 타는 모습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예, 정말 오랜만에 지금 봤는데 뭐 김연아 씨가 저 영상을 올리면서 왕년에 얼음 좀 탄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올려서 네티즌들이 저거는 좀 탄 수준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기도 했는데 네. 작년에 김연아 씨가 한국 캐나다 수교 60주년 명예대사가 돼서 그래서 이제 지금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역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연아 씨한테는 캐나다가 굉장히 중요한 또 추억의 서린 곳이기도 하거든요. 왜요? 과거에 3년 동안 캐나다에 살면서 또 스케이팅을 훈련을 했었고 또 밴쿠버 올림픽에서 또 역사적인 금메달도 땄었고 그야말로 제2의 고향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캐나다고의 수교 60주년 명예대사가 돼서 앞으로 한국과 캐나다의 우호 증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야, 진짜 김연아 씨는요. 결혼해도 진짜 대한민국의 자긍심과 명예를 세계 만방에 떨친 드높이는 진짜 훌륭한 우리의 명예대사, 우리 홍보대사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멋졌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야, 모정이라는 게 비단 이 사람한테만 있는 걸까요? 안진영 기자님. 네,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모두에게 어머니란 존재를 줬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영상에서도 동물의 이 모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데요. 네.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뭘까요? 네. 땅을 파고 있는 굴착기 옆을 코끼리 한 마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아, 위험한데 왜 있어요, 저게? 그렇죠. 위험해 보이죠. 심지어 굴착기가 시멘트 벽을 무너뜨리는데도 어머머머머. 이 코끼리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데 자, 근데 자세히 보니 무너진 시멘트 벽 안에서 작은 코끼리 한 마리가 힘겹게 걸어 나옵니다. 어머머. 어미는 끝까지 아기 코끼리를 웅덩이 밖으로 나가게 해주려 코로 엉덩이를 밀어주기도 하는데요. 세상에. 이렇게 무사히 안전한 곳으로 나오는데 성공합니다. 세상에 진짜 왜 저 위험한 굴착기 옆에서 다치면 어쩌려고 비키지 않고 도망가냐고 있는가 했더니 세상에 하재근 평은 새끼를 지키려고 세상에 저러고 있었네 진짜. 네, 새끼를 지키려고 하는 저 어미의 모습인데 지난 15일에 태국의 한 골프장 인근에서 새끼 코끼리가 2m 정도의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어머머. 근데 어미 코끼리가 자력으로는 그 새끼를 끌어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어머. 그때 사람들이 나서서 저렇게 그 중장비를 활용해서 새끼를 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아, 사람이 도와준 거군요. 네, 사람이 도와준 거였습니다. 아. 저기 뭐 군인, 수의관, 뭐 자원봉사자 이렇게 다 달려들어서 네. 어미 코끼리하고 연합 작전을 펼친 어머. 거죠. 근데 자연계에서 동물들 보면 옆에 새끼가 있을 때는 어미가 굉장히 예민해지고 공격적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도와주려고 해도 어미가 막 그 사람을 공격하는 새끼를 보호하려고 네. 그런 때도 있는데 저 어미는 어떻게 막 중장비가 오고 시끄럽고 막 이런데도 저게 새끼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라는 걸 어떻게 본능적으로 알았는지 진짜 네, 교감이 됐나 봐요. 네, 사람을 막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하고 잘 공조해서 새끼 그 구출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와, 진짜 감동적인 장면인데 또 하나의 감동적인 장면이 아까 보셨어요? 자, 새끼가 저 웅덩이에 나왔는데 근데 이 웅덩이에 나왔는데 그 땅을 파다 보니까 이 깊은 곳을 올라가야 되는데 아이고 어미 코끼리가 코로 밀어주는 모습 진짜 코끼리 엄마는 코가 손이네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근데 저는 눈물이 날 뻔했는데 굴착기 작업 도중에 돌하고 흙이 굴러떨어져서 맞으면서도 어미가 자리를 떠나지 않는 네. 모습 보였죠. 이 코끼리는요 목에 중심으로 군집 생활하는 사회적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저 새끼가 뭐 병에 들어서나 혹은 물에서 이탈되면 코끼리를 노리는 예를 들면 맹수의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하는데 네. 코끼리는 무리 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목의 중심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요. 어허. 지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에 저 보세요. 어미 곁을 떠나지 않는 진짜 새끼 코끼리 보니까
엄마 난 무서웠죠. 그리고 엄마 그래도 오니까 엄마 보니까 좋아. 막 그렇게 행복해하는 진짜 엄마 코끼리와 어미 코끼리와 새끼 코끼리 모습 보는데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앞 잘 보고 다니길 바란다. 응원할게. 자, 그런가 하면요. 칠레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경기 도중에 너무 귀여운 해방꾼이 나타나고 했는데요.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칠레의 한 축구장 경기인데 갈색 뭉치가 뛰어들었네요. 어디선가 나타난 대형견 한 마리가 경기장에 뛰어들었는데 아이고, 깜짝이야, 네. 야, 축구공 탁 가로채더니 두 발로 꼭 잡고 물고 늘어지기까지 합니다. 볼 장악력이 정말 장난이 아니네요. 선수들도 관객들도 그야말로 빵 터지고 말하는데 결국 한 선수가 대형견을 번쩍 들어서 대장! 축구장 밖으로 나가서야 상황이 끝이 났습니다. 어머, 완전 귀여운 폭발이에요. 진짜 대박 사건. 그런데 어쨌든 하재근 평론가 이 볼 트래핑은 우리 손흥민 선수도 좀 배워야겠어요. 정말 볼 진짜 꽉 안 나요, 진짜. 악착같이 공을 놓치지 않는 저 강아지의 모습이 럭비 선수 같기도 하고 굉장히 재밌는데 사람이 어떻게 어르고 달래도 공을 꽉 잡고 놓고 안 놓고 있다가 한 선수가 걔를 번쩍 들어서 이렇게 밖으로 내놓으니까 공을 힘없이 툭 하고 떨어뜨리고 그다음부터 저항도 안 하는 너무 귀여운데요, 그런 진짜. 개의 모습도 굉장히 재밌고 저때 한 선수가 말하자면 총대를 메고 걔를 번쩍 들어서 밖으로 내놓은 거잖아요.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저 선수가 속한 저 팀이 전날 경기에서 이겼다고 합니다. 어머! 심지어 우승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걸 보면 아마 저 경기가 우승자를 확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야, 완전 복덩이 개였는데 아니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면 저 개한테 우승까지 했으니까 뭔가 특식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티즌들의 말이 너무 재밌습니다. 자세히 보면 우리가 보통 태클할 때 사람을 공을 못 치고 사람을 치면 파울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네티즌들의 얘기 중에 제일 첫 번째 거 저렇게 정확한 태클은 처음 봤다. 공만 딱 걷어내고 그리고 야 저렇게 정확한 태클을 한 걔를 왜 퇴장시키냐. 파울도 아닌데. 그리고 다음이 너무 재밌습니다. 아마 진 쪽이어서 그랬을까요? 우리 팀 수비수보다 공을 더 잘 지킨다. 그러네요, 진짜. 이날 경기 휘어잡은 MVP는 바로 이 개다라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저 축구장에 오신 분들은 덤으로 저런 또 진귀한 장면 보시면 또 정말로 개의 사랑, 강아지에 대한 사랑도 또 더 깊어졌을 것 같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요. 미국으로 와볼까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보기만 해도 젊은 에너지가 넘치는 그러한 현장이 있는데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영상을 보시면 이곳은 미국의 한 해군 사관학교인데요. 건강한 청년들이 우르르 모여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표정은 안 좋아요.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깨 위로 오르고 또 오르고 인간 탑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안간힘을 쓰는 이유는 바로 모자를 바꾸기 위해서인데요. 탑 꼭대기에 올려둔 신입생용 모자를 2학년이 되면서 정규 생도 모자로 바꾸는 해사 생도들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가장 높이 올라간 청년이 꼭대기에 모자를 올리는 데 성공하자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오는데요. 수십 명의 학생들이 힘을 모아서 무려 2시간 30분에 걸쳐서 이뤄낸 성과라고 합니다. 아이고 멀리서 보는 우리도 지금 막 박수가 저절로 나옵니다. 장미 변호사님. 이게 왜 2시간 반이나 걸렸냐면요. 올라가기가 어려워도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단 높이가 6.4m고요. 돌탑에는 기름이 잔뜩 칠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일부러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건데 이렇게 어려운 곳에 올라간 만큼 굉장히 성공의 짜릿함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체험한 것 같습니다. 야, 은근과 끈기가 집념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걸 또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클로징은 전북 남원에서 김성수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읽어드릴게요. 30대 초반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친구들 청첩장이 날아옵니다. 이달에만 2 친구가 장가가고 다음 달에 또 2명 있습니다. 다들 축의금 10만 원씩 낸대요. 나는 월급도 변변치 않고 게다가 비혼주의자인데 억울한 생각 듭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분통 터지시겠어요? 그냥 이해됩니다. 그냥 5만 원 정도만 하세요.
친구분도 축의금으로 떼돈 버는 거 아닐 테니까요. 내가 살고 봐야죠. 네, 김명준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